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134페이지 권리 변동의 원인입니다. 법률 요건, 법률 사실이라는 게 나오죠. 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근데 이 갑이 이 건물을 팔고 싶어서 을을 만나가지고 내 건물 살래 청약이라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래서 을이 갑의 건물을 가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좋습니다. 제가 당신 건물을 사겠습니다. 하고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을은 갑에게 뭘 줘야 되냐면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면 갑은 을에게 뭘 해줍니까? 이전 등기를 해주겠죠.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됩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민법의 전부예요. 우리가 민법을 배운다는 것은 결국은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하고 채권법이죠. 우리 시험법은 채권법의 일부입니다. 이 세 부분을 배우는 건데 민법 총칙에서 뭘 배우냐면 권리의 주체해가지고 자연인과 법인, 갑과 을을 공부하는 거죠. 또 권리의 객체에서 우리가 A, 건물, 부동산, 물건을 공부하고 이 민법 총칙에서. 그리고 나서 이 권리 변동 2편에 들어오게 되면 주로 뭘 공부하게 되냐면 의사표시라는 것을 공부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끝나게 되냐면 민법 총칙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 가서 뭘 공부하냐면 소유권이다, 지상권이다, 전세권이다, 뭐 유치권이다, 저당권이다고 하는 물권과 등기다, 이전 등기다, 이런 거 공부하게 되면 뭐가 끝나냐면 물권법이 끝나게 되고요. 채권법 가서 뭘 공부하냐면 청약이다, 승낙이다. 이 사람들은 매매라는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매매다, 계약이다. 이런 거 공부하게 되면 뭐가 끝나게 되냐면 채권법도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민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민법은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는 과정이고 민법 총칙부터 시작해가지고 채권법까지 공부하게 되면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부분을 집중해서 공부한다 그래서 실력이 향상되지를 않는다는 점이죠. 그래서 민법을 공부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첫째는 와, 양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맨날 앞대가리만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요? 앞에서 차근차근 공부하다가 한 중간쯤 가게 되면 이건 모르겠고 어렵고 그리고 나서 또 앞에 다 잊어버린 것 같으니까 다시 돌아가고 막 이래가지고 앞대가리만 계속 공부하다 끝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거래에서 일부만 공부한 것이니까 민법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것에 비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법은 모든 스토리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죽이 되든 떡이 되든 밥이 되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야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서 다시 돌아오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서 돌아와서 이런 과정을 해야 결국은 민법 실력이 향상된다는 거. 어떤 한 부분을 집중해서 공부한다 해서 민법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다는 거 보고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 민법은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는 과정이다. 민법 총칙에서 시작해가지고 채권법까지 가게 되면 거래가 완성되는 것이니까 무작정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떡이 되든 끝까지 다 갔다가 돌아와야 된다는 거 강조해 말씀을 드립니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다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고요. 반복을 통해서 그것이 학습을 하게 되면 내 머릿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죠.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법률 효과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왜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했냐면 요 매매라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잖아요. 요 매매라는 계약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법률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매매라는 계약을 가만 뜯어봤더니 그 안에 구성 문제가 있죠. 청약이라는 것도 있고 승낙이라는 것도 있죠.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법률 사실이라고 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개별적인 사실인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만들고요.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효과가 생긴다. 이런 거죠. 따라서 법률 요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률 사실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이 점을 읽어볼까요? 134페이지 1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이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원인으로서 개개의 법률 사실로 구성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 법률 사실이 뭐냐?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사실인 거죠. 이건 안 읽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개별적인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고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뭐가요? 효과가 생긴다. 이런 관계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은 민법은 법률 사실을 공부하고 법률 요건을 공부하고 법률 효과를 공부하는 것이 이것들 다 공부하겠죠. 자,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정리할 거냐면 법률 사실을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135페이지 보시면 법률 사실의 분류가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예들이 나오는데 그 예들을 외우지 마세요. 외운다고 해결되지 않고요. 그 예 중에서 모르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 괜찮아. 왜냐면 어차피 그 예들에 나와 있는 용어들은 우리가 깨알같이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공부할 것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 할 거냐면 큰 틀을 완성할 거예요. 자, 법률 사실을요. 둘로 나뉩니다. 용태라는 것하고 사건이라는 것으로 나뉘어요. 자,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사람의 정신작용이에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껴들 수 있는 거, 개입될 수 있는 거 우리가 용태라고 하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것, 껴들 수 없는 걸 우리가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쉬운 사건부터 볼 건데, 자, 사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다른 거죠. 우리가 보통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사건 사고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개똥이가 말똥이를 칼로 찔러 죽이고 말똥이가 어디다가 불 질렀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용태이지 뭐는 아니에요. 사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법에서 말하는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과 개념이 달라요. 자, 사건은 뭐라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법률 사실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해요. 그럼 사건이 뭐가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가 있냐면 시간의 경과죠.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는 것은 사건이다. 왜요? 시간의 경과는 뭐가 돼요? 사건이니까. 자, 시간의 경과 사건이죠.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사건이다. 왜요? 소멸시효는 10년 동안 채권 행사하지 않으면 시간의 경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사건인 거죠.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됐다. 이것도 사건이겠죠. 왜요? 시간의 경과니까요. 만 19살이 되면 시간이 경과되면 뭐가 돼요? 성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시간의 경과예요. 그 다음에 또 자연현상도 사건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런 자연현상들도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겠어요? 사건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자고요. 자,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이것도 자연현상으로서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으니까 사람의 생사도 뭐가 되는 거죠? 사건이 되는 거죠. 누가 칼로 찔러 죽였다 이게 아니에요. 그죠? 누가 칼로 찔러 죽인 건 뒤에서 나오는 불법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의미에서 사람의 생사는 자연현상으로서 뭐가 되는 거죠? 사건이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입니다.
자, 부당이득도 사건이에요. 자,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부당이득을 부당한 이득, 잘못된 이득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틀린 말은 아닌데 나중에 손해배상하고 굉장히 헷갈려요. 자, 부당이득은 정확한 개념은 원인 없는 이득을 말합니다. 원인 없이 이유 없이 갖게 되는 이득이 부당이득이에요. 따라서 원인 없이 이유 없이 이득을 갖게 됐다면 이것도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되지 않는 것으로서 뭐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사건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끝났어요. 자, 용태가 둘로 나뉩니다.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되면 외부적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내부적 용태라고 해요. 제가요, 제 친구 개똥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뭐죠? 내부적 용태. 만나가지고 이 나쁜 놈아 개똥아 뭐 이렇게 했으면 뭐가 되는 거죠? 외부적 용태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외부적 용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행위라고 해요. 그러면 행위의 법적 정의가 나온 거죠. 행위란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는 게 뭐죠? 행위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행위 속에는 자기, 부자기도 다 행위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 자기만 행위인 것이 아니라 부자기도 뭐가 될 수 있어요?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행위지만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막 째려보는 것도 뭐예요? 행위인 거죠. 왜요? 째려보는 그 행위가 저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표출되고 있는 거죠. 자, 행위의 법적 개념이 뭐라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되는 게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요 내부적 용태를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죠. 생각인 거예요. 그죠? 생각. 근데 여기서 우리 교재는 뭐 외부적 용태, 내부적 용태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나누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사람의 정신장애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으면 뭐라고요? 내부적 용태의 의식이다. 여기서 하나만 용어 정리할 건데요. 선의 악입니다. 자, 선의는 모르고 있는 정신 상태예요. 악의는 알고 있는 정신 상태. 기억나시죠? 그죠? 따라서 선의 제3자 그러면 모르는 제3자, 악의 제3자 그러면 알고 있는 제3자가 되고요. 선이 모른다 안다는 뭐죠? 내부적 용태 의식이 되는 거죠. 끝입니다. 자, 외부적 용태 행위가 다시 둘로 나뉩니다. 적법행위라는 것하고요. 위법행위라는 것으로 나뉘어요. 물론 그 행위가 법에 적합하면 우리가 적법행위라고 하고요. 법에 반하면 뭐가 돼요? 위법행위가 돼요. 자, 위법행위라는 것이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과 그 다음에 불법행위가 있어요. 자, 채무불이행은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거 우리가 채무불이행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의무의 개념이 뭐였죠?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인 구속이죠. 그죠? 채무도 의무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고의나 과실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에 반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위법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불법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해요. 자, 제가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행인을 치었어요. 그러면 저의 과실로 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으니까 저의 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불법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행위하면 단순히 뭐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지 마시고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우리가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해배상이라고도 하고 손해보상이라고도 하거든요. 언제 배상이고 언제 보상인가요? 자, 이런 겁니다. 위법한 사람이 손해를 보존해 주는 것은 손해배상이에요. 위법하지 않고
적법한 사람이 손해를 보존해 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손해보상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었어요. 저에게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으니까 저에게는 불법행위고 위법행위니까 운전자인 제가 해주는 것은 손해배상인 겁니다. 근데 제가 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보험회사가 해줬거든요. 보험회사가 해주는 것은 뭐냐면 손해보상이에요. 왜요? 보험회사는 아무런 고의가실이 없잖아요. 보험회사는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위법한 사람이 손해를 보존해 주는 것은 손해배상. 위법하지 않고 적법한데도 손해를 보존해 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손해보상인 거예요. 조금만 말씀드리면 일본하고 우리가 사이가 참 안 좋잖아요. 가장 비근한 게 위안부 할머니 문제잖아요. 그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해서 걔네들이 뭘 해주겠다는 얘기냐면 손해보상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일정 금액을 한국 정부에 맡기면 한국 정부에서 만들어가지고 재단을 만들어서 위안부 할머니에게 도움을 준다. 이건 뭐냐면 손해보상인 거예요. 근데 위안부 할머니는 할머니 측에서는 싫다는 거죠. 그 일본 정부를 상대로 뭘 해달라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법적인 측면에서 일본 정부는 보상을 해줄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으니까. 이번에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결국은 국가 차원에서 보상은 해줄 수 있지만 이거는 손해배상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위법행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못 해주겠다는 것이 기본적 그들의 태도인 거죠. 자,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수험적으로는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건 수험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어차피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게 되면 문제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나올 텐데 손해배상은 뭐 해야 되면요?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민법상 위법행위는 두 가지잖아요.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따라서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가져가셔야 돼. 그래서 만약에 문제지문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왔는데 잘 모르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그 문제에서 물고 있는 행위가 위법행위인지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인지 여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의외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죠? 기초가 되는 거죠.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은 위법행위여야지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건 끝까지 시험 볼 때까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적법행위입니다. 적법행위가 다시 둘로 나뉘어요. 법률행위라는 것하고 준법률행위라는 것으로 나뉩니다.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행위를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은 행위를 우리가 준법률행위라고 합니다. 따라서 법률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법률행위인 거예요. 준법률행위 뭐죠?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은 적법행위가 뭐가 되는 거죠? 준법률행위인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자,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의사표시가 뭔지를 알아야죠. 자, 의사표시라는 것은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죠. 이 의사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 따라서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인데, 요게 있으면 뭐가 돼요? 법률행위고요. 요게 없으면 뭐가 되는 거죠? 준법률행인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을까요? 제가 어떤 아가씨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가씨 참 이쁘시네요. 요거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왜요? 이쁘다는 말 속에서는 원하는 바가 없잖아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요건 의사표시예요. 제가 뭘 원합니까? 결혼하길 원하잖아요. 집이 참 멋있습니다.
이거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저에게 그 집을 파시겠습니까? 이거는 뭐죠? 의사표시인 거죠. 날씨가 참 춥네요. 이건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저와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건 의사표시죠. 감 잡히시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법률행위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의사표시, 원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결혼하자 그랬더니 좋대요. 그럼 둘이 뭐 합니까?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하길 원하면 결혼을 하고, 집을 팔라 그랬어요. 좋대요. 그럼 뭐 하게 되는 거죠? 집을 사게 되는 거죠. 집을 사길 원하면 집을 사고, 커피 한 잔 먹자 그랬더니 좋대요. 그럼 둘이 뭐 먹어요? 커피를 먹는 거죠. 커피 먹기를 원하면 커피를 먹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법률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법률행위고요. 그 법률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요? 의사표시,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서 효과 결정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건 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뤄야 돼요. 자, 준법률행위입니다. 자, 준법률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준법률행위예요. 그러면 준법률 효과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준법률행위 속에는 의사표시가 없다는 말은 준법률행위 자체가 효과를 결정해 줄 수 있는 요소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준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 효과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준법률이 뭐냐?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준법률행위고요. 특징은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교재 좀 잠깐 볼까요? 교재 135페이지 배워보시면 하단에 이 준법률행위 이렇게 있죠.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준법률행위라고 하면 행위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뭐하는 관계없이 의사표시와는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효과가 부여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 준법률 다시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로 나눠요. 나누지 마세요. 그냥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준법률행위가 뭐가 있느냐? 첫째, 의사의 통지가 준법률행위입니다. 자, 의사의 통지라는 것은 이미 형성된 의사를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의사의 통지라고 해요. 의사의 통지는 솔직히 의사표시와 개념조를 굉장히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우자고요. 각종 최고와 거절이 의사의 통지다. 최고가 뭐였죠? 독촉이죠. 촉구죠. 그래서 독촉, 촉구인 최고와 거절은 준법률행위로서 의사의 통지입니다. 두 번째, 관념의 통지가 있어요. 관념의 통지라는 것은 뭐냐면 객관적 사실의 통지.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관념의 통지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거를 관념의 통지라는 거죠. 자, 교재가 일단 두 가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사원총의 소집은 의사표시입니다. 다만 사원총의 소집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 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제가 사단법인의 사원으로서 뭐라냐면 사원총회를 개최합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는 뭘 원하고 있습니까? 사원총회를 개최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사원총회 소집은 의사표시인 거죠. 자,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요. 10월 25일 날 오후 6시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문제를 벌였냐면 10월 25일 날 오전 10시에 사원총회를 개최합니다라고 알려줬어요. 그럼 저는 10월 25일 날 사원총회를 개최한다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사실의 통지 뭐가 되는 거죠? 관념의 통지가 되는 거죠. 감 잡히시나요? 제가 제 친구한테 야 개똥아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서 땅 좀 사라. 의사표시입니다. 전 뭘 원하고 있죠? 제주도에 땅을 사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대리권 수여는 대리권을 주는 행위는 의사 표시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땅 주인한테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 개똥이가 저의 대리인이에요. 요거는 관념의 통지입니다. 왜요? 제 친구 개똥이가 대리인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있으니까. 따라서 대리권 수여는 의사표시지만 대리권 수여의 통지 내지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관념의 통지가 되는 것. 감 잡히시죠, 여러분들? 감만 잡으시면 돼요, 일단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감정의 표시죠. 감정의 표시도 의사 표시는 아니죠. 기분 좋다, 기분 더럽다, 기분 나쁘다, 그죠? 근데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은 뭐 법적인 의미가 없겠죠. 감정의 표시로서 법적인 의미가 있는 거는 용서 하나가 있고요, 그죠? 근데 문제는 네 번째가 사실행위죠. 비표현행위. 사실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말로 하면 참 말이 어렵습니다. 그 행위를 왜 했는지 이유는 묻지 않고 그 행위를 하게 된 이유는 묻지 않고 행위 자체가 법적인 의미가 있는 걸 우리가 사실행위라고 해요. 뭔 소리예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죠? 자,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와 감정의 표시를 뺀 나머지 모든 준법률행위는 싹 뭐죠? 사실행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사실행위 뭐라고요?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를 뺀 나머지 모든 준법률행위가 뭐라고요? 사실행위인 거예요. 인간 행위의 99%는 사실행위입니다. 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했냐면요. 이빨을 닦았어요. 이빨을 닦는 건 물론 외부적 용태고 적법행위죠. 근데 이빨 닦는 행위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의사 표시가 없으니까 뭐예요? 준법률행위고 그 중에서 뭐가 되는 거죠? 사실행위가 되는 거죠. 제가 이빨 닦고 밥 먹는 것도 뭐예요? 사실행위. 운전하는 것도 뭐예요? 사실행위.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학원을 통해서 수업을 듣는 것도 뭐예요? 사실행위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삽질하는 것도 뭐예요? 사실행위. 망치질하는 것도 뭐 사실행위. 코 푸는 것도 뭐예요? 사실행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행위라는 것은 예를 들면 쉬워있고 개념은 우리가 준법률행위 중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은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 감정의 표시, 관념의 통지를 뺀 나머지 모든 준법률행위가 뭐가 된다고요? 사실행위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끝납니다. 그죠? 자, 137페이지 오시면은 기본 확인 문제가 있죠?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 좀 실제로 시험에 다 틀렸는데 1번 137페이지 기본 문제입니다. 기본 확인 문제입니다.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이죠. 1번 임대차 계약은 계약이죠.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만들어진 법률 요건이니까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 요건이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의 선의 여기 있나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선의도 내부적 용태고요. 물론 뭐죠? 법률 사실이죠. 어떤 사정 알지 못한다는 의미의 선의도 뭐죠? 법률 사실이죠. 3번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 사실. 법률 사실 중에서 뭐가 있어요? 사건이 있고 사건이 시간의 경과죠. 시간의 경과가 뭐라고요? 사건이 뭐라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법률 사실인 거죠. 4번 무권대리 행위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채고는 의사의 통지다. 자, 여기죠. 각종 채고와 거절은 뭐예요? 의사의 통지예요. 5번이 답인데, 자,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행위고요. 준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5번 민법 제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채고했음에도 채고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요.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에다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최고의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X죠. 자, 최고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고요. 준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죠.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그 효과가 결정되는 것은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5번이 X고 5번이 답이에요. 조심할 것은 뭐냐면 민법 제552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분이 있어. 와, 나 552조 안 외웠는데. 저도 안 외워요. 몰라. 드라마에서는 몇 점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건 의미 없어요. 그래서 552조가 나오면 어차피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몇 점 외워야 되냐? 외우지 마세요. 외울 수도 없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 138페이지 법률행위 일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